행복한 부자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나는 컨설팅과 회계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29살 무렵 나는 진짜 부자가 되었고 돈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될 만큼의 경제적 자유를 얻었다. 하지만 첫 딸을 얻고 주위의 만류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나는 회사를 그만두고 집에서 딸아이를 키웠다. 내가 20살 때 꿈꾸었던 30대에 은퇴하는 파이어족의 삶을 살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어느 멋진 날, 그게 시작이었다. 나는 딸아이와 함께 공원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우리는 즐겁게 놀고 있었고 그때 마침 한 어머니와 어린 딸이 옥신각신하고 있는 게 보였다. 내 딸과 같은 또래의 아이처럼 보였다. 어머니는 왠지 화를 내며 서두르고 있었다. 엄마 출근해야 하잖아. 얼른 집에 가야지. 하지만 아이는 막무가내로 버티며 말했다. 이제 막 왔잖아요. 더 놀고 싶어요. 제발요. 그렇게 몇 분 더 말씨름을 하더니 아이는 엄마 손에 끌려 집으로 돌아갔다. 어머니도 아이도 너무 안타까워 보였다. 공원에서 더 시간을 보내면 좋았으련만 햇빛이 참 찬란한 날이었다. 세상 어떤 부모가 아이들과 밖에서 놀고 싶지 않겠는가. 그때 나는 결심했다. 저런 어머니든 또는 매달 먹고 살기 바쁜 부모이든 나는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다. 그들의 고통과 분노, 좌절을 없애주고 싶었다. 그날 오후 아이와 놀다 지쳐 집으로 돌아왔을 즈음 나는 짧은 에세이를 쓰기로 했다. 돈을 벌고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한 에세이였다. 내가 일하며 얻은 지혜가 고스란히 들어갔다. 하지만 그건 책이 아니었다. 처음 시작할 땐 고작 5페이지 정도 쓸까 싶었다. 그런데 막상 쓰고 나니 무려 26페이지나 되었다. 처음 앉은 자리에서 그렇게 많이 쓰다니 놀라웠다. 나는 왠지 신이 났고 그것을 출력해서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시작했다. 놀랍게도 사람들이 참 좋아했다. 모르는 사람들이 전화해서는 에세이에 대해 들었다며 자신에게도 보내달라고 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매일 출력하고 묻고 원하는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하지만 매일 그렇게 작은 책자로 만들자니 꽤 피곤한 일이었다. 안 되겠다 싶어 동네 인쇄소에 문의했더니 3,000불을 찍으면 꽤 싸게 해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깊이 생각도 하지 않고 덜컥 주문해버렸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트럭 2대가 도착해 우리 집에 박스들을 잔뜩 떨구고 갔다. 엄청난 박스들이 우리 집 한쪽을 떡하니 차지했다. 이를 본 아내의 표정은 아내는 친절한 사람이라 용서해 주었다. 대신 한 달 이내에 다 치워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나는 그 책자들을 부지런히 나눠주기 시작했다. 아는 사람은 물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다 나누어주고 나서도 달라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다. 사람들이 달라는 게 내용이 좋아서인지 아니면 공짜여서인지 처음엔 잘 몰랐다. 하지만 무언가 있기는 있는 것 같았다. 10만 불을 나누어주고 나서 나는 그 점을 깨닫게 되었다. 그리고 어느 날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다. 그 작은 책자를 책으로 써볼 생각은 없는지 물었다. 나는 당연히 거절했다. 아닙니다. 전 작가가 아니에요. 하지만 출판사는 계속 나를 설득했다. 세상에 그렇게 시간이 많으면서 한번 해보는 게 어때요? 반박할 수 없는 말이었다. 딸아이는 곧 유치원에 들어갈 터인데
그러면 남는 시간에 난 뭘 하지? 쓸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진짜로 썼다. 그리고 놀이터의 그날 이후 나는 50권 이상의 책을 출간했다. 일본에서만 대략 800만 부 이상 판매되었다. 놀이터에서 힘들어하던 그 어머니를 돕고 싶다는 충동에 순간적 통찰이 떠올랐고, 그래서 시작한 일이 커리어가 되고 나아가 삶의 목표가 되었다. 사람들이 자신의 목표를 발견하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살도록 돕는 일. 돈이란 과연 무엇일까? 처음부터 이런 글을 쓰는 작가가 되려 하진 않았지만 난 아주 어릴 적부터 행복한 돈을 연구했다. 어릴 적부터 돈은 나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었다. 아버지는 꽤 성공한 회계사로 자신의 회사를 운영하셨다. 나는 틈만 나면 아버지의 회사에서 시간을 보냈다. 손님들이 방문하면 나는 차를 내가고 경험 많은 사업가들에게 당돌하게도 이것저것 물어보았다. 고작 8살짜리 꼬마가 말이다. 사실 뭘 알았겠는가. 하지만 사람들은 친절히 답해 주었고, 그러면서 난 월간 판매 수익부터 자기자본 수익률, 재고 자산과 회전율, 이런 것들에 점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회사를 방문한 고객들에게서 발견한 게 있었다. 그들은 처음엔 좀 낡은 옷을 입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멋진 양복을 입고 비싼 신발을 신는 것이었다. 물론 차도 좋은 차로 바뀌었다. 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다. 8살인 내가 보기에 부자로 보이는 손님들은 분명히 두 부류로 나뉘었다. 조바심을 내고 서두르며 바쁜 사람들과 평온하고 행복한 사람으로 말이다. 그리고 어느 날 오후, 나에겐 너무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다. 영원히 내 기억에 남을 만한 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왔을 때 아버지는 울고 계셨다. 좀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으셨던 분이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가라데와 검도를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따돌림을 이겨내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보호하는 걸 가르쳐 주셨다. 그런 아버지를 울게 만들 수 있는 것이 있으리라고 상상할 수 없었다. 너무나도 무너진 모습이셨다. 나중에 알게 된 일이었지만 아버지는 어떤 비극적 사건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셨다 했다. 아버지의 한 고객이 돈을 빌려달라 사정하며 매달리는 걸 아버지는 거절하셨다. 그리고 그는 안타깝게도 비극적 선택을 하고 말았다. 비록 처음엔 거절했지만 나중엔 돈을 빌려줄 생각을 하고 계셨다 한다. 그의 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돕고 싶었지만 당장은 빌려준 돈이 빚쟁이들의 수중에 들어가는 걸 막고 싶으셨다 한다. 그때까지 난 돈에 긍정적 감정 말고 다른 게 있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아이들은 당연히 돈이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때 난 처음으로 돈이 성공과 행복 이상의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한 번의 실수로 소중한 걸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이다. 돈의 어두운 영향을 내 기억 속에 뚜렷하게 각인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날 나는 경제적 안정을 이루겠다 나에게 다짐했다. 나중에 내가 가정을 이루었을 때 소중한 걸 잃지 않겠다고 말이다. 내가 어려서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건은 돈에 대해 전반적인 내 시각에 영향을 미쳤다.
우리 집이 넉넉하다 한들 주변 사람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무엇이 그리 좋겠는가? 우린 항상 가까운 사람들의 영향을 받고 또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살 수밖에 없다. 나는 돈의 의미를 탐색해보기로 했다. 돈의 목적은 과연 뭘까? 그리고 몇 년 후 나는 경이로운 일을 목격했다. 일본의 거품 경제. 사람들은 다시 한번 돈과 맺은 관계가 급변하는 것을 겪었다. 처음엔 돈이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다. 그리고 갑자기 없어졌다. 대학에 들어간 후 나는 비즈니스와 돈에 대해 가르쳐줄 스승을 찾아다녔다. 그리고 또다시 양분법을 발견했다. 행복한 부자와 불행한 부자. 행복한 쪽은 가족과의 관계가 원만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들 모두 좋아하는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았다. 직원들과 고객 모두에게서 큰 존경도 받았다. 어려운 사람들도 힘껏 도왔다. 하지만 불행한 부자들은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고 자산을 어떻게 늘릴지에 대해서만 생각하고 있었다. 늘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느라 바빴고 합법적으로 사람들을 이용할 생각만 했다. 그들은 두 얼굴을 가진 프로 사기꾼이었다. 직원들을 함부로 대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불친절했다. 하지만 돈을 주거나 출세를 돕는 힘 있는 사람들에겐 예의 바르게 대했다. 대체 뭐가 이 둘을 다르게 만들었을까? 행동엔 반드시 이유가 있어야 한다. 앞뒤가 맞는 일종의 공식도 있어야 했다. 왜 어떤 사람은 돈이 있어 행복하고 너그러운데 다른 사람은 그렇지 못한 걸까? 그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 나는 행복한 돈에 대한 평생의 탐구를 시작하고 있었다. 몇 년 전 독특한 경험을 했다. 파티에서 처음 만난 한 여자분이 내 지갑을 볼 수 있겠냐 물었다. 좀 놀라운 일이었지만 나는 호기심에 선뜻 내 지갑을 건넸다. 믿을 만한 사람들이 오는 자리였기에 걱정될 만한 일이 벌어질 리는 없었다. 여자분은 내 지갑 속에 현금을 찾더니 고액의 지폐를 꺼내기 시작했다. 이건 괜찮네요. 이건 좋아요. 이것도 좋고요. 그분은 지폐를 하나하나 살펴보며 혼자 중얼거렸다. 나는 그가 뭔가 특별한 걸 찾고 있는 줄 알았다. 하지만 곧 그런 걸 찾고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지폐를 분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훌륭한데요? 당신의 돈은 모두 좋아 보이네요. 그는 이렇게 말하며 자신이 분류한 돈을 지갑 속에 넣고는 나에게 돌려주었다. 나는 어리둥절했지만 그분의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아 안심이 되었다. 그런데 대체 뭘 찾고 있었던 거죠? 여자가 웃으며 말했다. 아, 당신 돈이 웃고 있는지 살펴봤어요. 돈이 웃거나 울 수 있다고? 그의 설명에 따르면 돈은 어떻게 오고 가느냐에 따라 웃을 수도 울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죄책감과 분노, 슬픔 속에 건네면 돈은 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사랑과 감사, 행복 속에 건네면 돈은 미소를 지을 것이다. 나는 돈에 대한 책을 수백 권 읽었다. 일본에 있는 내 수련센터엔 돈과 부, 행복에 대한 책이 수천 권이나 있다. 돈에 대한 책은 주로 두 종류로 나뉜다. 기술적인 책과 정신적 자세에 대한 책. 기술적인 책은 돈의 IQ와
재정적 세부 사항에 중점을 둔다. 10페이지쯤 읽다 보면 때려치우고 싶은 마음이 여러 번 들 것이다. 다른 책은 정신적 자세에 대한 책으로 끌어당김의 법칙에 초점을 맞추기도 한다. 나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신뢰하지만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는 것도 잘 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만의 돈의 청사진을 작성할 수 있다. 하지만 그에 앞서 할 일이 있다. 우선 과거와 화해해야 한다. 용서와 감사를 통해 과거 돈으로 받은 상처를 치유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돈과 어떤 관계를 맺을지는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새로운 삶이 만들어진다. 나는 수만 명에게 이것을 알려주었고 그들의 경제적 변화도 직접 목격했다. 분명 더 나아질 수 있다. 여러분이 그렇게 되도록 할 수 있다. 당신이 직접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어떤 미래가 되기를 선택할까? 빚이 있다면 빚이 없는 삶이면 좋겠다 생각할 것이고 더 나은 미래를 그린다면 그것도 좋다. 뭐든지 여러분의 미래가 될 수 있는 것을 믿으면 좋겠다. 한 사람이 있었다.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뚜껑을 열어보니 실상은 엉망진창이었다. 상속 포기를 할 수도 있었지만 그는 아버지의 유산이 실패적으로 끝나기를 바라지 않았다. 하지만 예상치 못했던 빚이 30억이나 있었다. 몇 년을 고군분투했지만 그는 점점 희망을 잃기 시작했다. 나는 그에게 믿음을 재설정하도록 했다. 그는 지금껏 잘못된 믿음에 매달리고 있었다. 어느새 그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절대 충분한 돈을 가질 수 없다고 스스로 믿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믿음은 그의 것이 아니라 그의 아버지의 것이었다. 부정적 관념을 가지고 있어봤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전망과 청사진을 바꾸었다. 그리고 말해주었다. 아버지는 빚을 남기지 않으셨어요. 당신에게 회사를 남겼죠. 그러니 당신에겐 돈을 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는 결단을 내렸다. 5년 안에 빚을 다 갚겠노라고. 이후 거짓말처럼 아무 희망 없던 그는 점점 좋아졌고 그의 재정 상태도 확실히 좋아졌다. 그리고 진짜 빚을 다 갚아버렸다. 하지만 그는 거기서 만족하지 않았다. 계속 전진했고 몇 년도 되지 않아 진짜 부자가 되었다. 아무 희망도 보이지 않던 수십억의 빚. 하지만 그는 불과 몇 년 만에 운명의 방향을 완전히 틀었다. 이 사람도 그렇게 이루었는데 여러분이라고 못할 이유가 어디에 있겠는가? 하루아침에 바꿀 순 없겠지만 눈길을 돌리고 올바른 방향으로 꾸준히 간다면 여러분이 바라는 삶을 분명 살 수 있을 것이다. 누구에게나 돈의 청사진이 있다. 아버진 내게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성공하지 못한 것 역시 이유가 있다고 했다. 성공한 사람은 계속해서 성공을 쌓아 올린다. 하지만 성공하지 못한 사람은 불운 속에 허우적거린다. 아버진 말씀하셨다. 부를 결정하는 건 일과 돈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달려있다고. 일과 돈에 대한 자세가 빗나가면 인생 역시 그대로 따라간다.
돈에 대한 전망이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고 다른 사람을 돕고 보답을 받을 때 여러분은 부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결국 돈에 대한 청사진, 그에 따라 움직인다. 하지만 사람들 대부분은 돈의 청사진에 무엇을 썼는지 검토하기를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대개 어린 시절부터 돈에 대한 청사진이 자연스럽게 그려졌을 것이다. 그리고 그 청사진은 대개 우리 윗세대에 아주 어렵고 궁핍한 시절이 반영된 것이다. 지금 시점에서 보면 겉으론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지만 그 안 깊숙이에는 두려움과 걱정이 숨겨져 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우리가 큰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기척도 하지 않고 불쑥 모습을 드러낸다. 우린 지금까지의 이 청사진을 완전히 새롭게 바꿔야 한다. 우리가 마음만 먹는다면 몇 줄 지우고 다시 쓰면 그만이다. 강철 기둥으로 고정된 것도 아니고 시멘트로 붙지도 않았다. 경제적 자유를 위한 그 청사진을 수정할 시간은 차고 넘친다. 또한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에게 알맞은 돈의 보관함, 그 크기를 찾아야 한다. 사람들은 저마다 내면에 많은 보관함을 가지고 있다. 풍족함과 돈, 행복, 관계, 일, 다른 많은 것들을 담는 보관함이다. 이들은 뚜껑이 열린 항아리와 같다. 하지만 보관함에 반만 차면 사람들은 만족스러워하지 않는다. 담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이 넣어 넘칠 때라야 사람들은 받을 만큼 받았다 만족한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충분히 있어. 가진 것 모두에 감사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좀 줄 수 있어. 이렇게 말이다. 핵심은 여러분에게 알맞는 보관함을 찾는 것이다. 어떤 이는 작은 보관함에 돈을 아주 꽉꽉 눌러 담는다. 또 어떤 사람은 깨져서 돈이 새는 보관함을 가지고 있다. 돈 보관함의 크기를 가늠할 방법은 우리 자신만이 안다. 1년에 1억을 벌어도 만족스럽지 않다. 2억을 벌기 위해 온갖 에너지를 쏟아붓다 지쳐버린다. 그럼 보관함의 크기는 1억과 2억 사이 그 어디쯤이 될 수 있다. 1년에 5천만 원을 벌지만 인생이 지루한 것처럼 느껴진다면 보관함의 크기가 훨씬 더 큰 것이다. 아직 가득 채우지 않았다. 넘치게 채우려 하면 보관함은 깨지고 그러는 과정에서 행복은 사라진다. 우린 대부분 언제나 더 많은 것을 원하도록 세뇌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보관함의 크기를 정하지 못하는 이유이다. 여러분이 과연 한 달에 감당할 수 있는 수입은 얼마일까? 그리고 그 수입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생각해보자. 그렇게 하나씩 자신의 돈 보관함의 크기를 가늠해보라. 매달 10억의 수입이 있으면 삶이 풍요롭고 편안할 거라 사람들은 믿을 것이다. 왜 아니겠는가? 하지만 수입이 많아지면 더 큰 집을 사고 더 좋은 차를 탄다. 생활비도 따라서 늘어난다. 어울리는 사람들도 바뀌게 되고 고급 식당을 찾게 된다. 결국 수입이 증가하는 만큼 소비도 증가한다.
그리고 어느 순간 돈이 충분치 않다 느낄 것이다. 훤히 그려지지 않는가? 그러니 사람들은 자신이 진정 원하고 자신에게 알맞는 그 돈 보관함의 크기를 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매달 수십억을 벌어도 상황은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 보관함의 크기도 모른 채 계속 사다리만 타고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런 친구를 만나게 될 것이다. 이번 주말엔 전용기 타고 하와이 갈 거야. 거기에 가서 여름 별장을 지어야지. 난 항상 가장 적합한 때에 돈이 나에게 올 거라 믿는다. 세상의 모든 돈이 오기를 기다렸다가 그때서야 인생을 제대로 살 거라 생각할 필요는 없다. 그저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와 왼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할 때를 알면 되는 것이다. 자신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알면 되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산처럼 쌓아놓기를 바란다. 그래야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테니까 말이다. 하지만 알맞은 크기의 보관함이 없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짐이 되고 만다. 은퇴 전 회계일을 하며 수많은 부자들이 돈이 너무 많아 힘들어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어떤 이들은 돈을 고통과 고난으로 바라본다. 그들은 내면에서 돈이 고통의 근본 원인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문제는 돈이 아니다. 우리가 문제다. 어떤 이에게 돈은 안전을 의미하고 어떤 이에게 돈은 괴물과도 같다. 어떤 이들에겐 자유의 상징이고 어떤 이들에겐 가족이나 친구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돈에 대해 어떤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지 살펴보지 않는다. 자신이 돈에 대해서 어떠한 감정을 투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길 바란다. 그래야 자신이 가진 감정의 응어리를 알 수 있다. 그래야 돈을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된다. 이 간단하고 단순한 작업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 지점에 도달하기까지 많은 이해와 자기 성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돈에 대한 믿음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할수록 그런 믿음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알게 된다. 그래야 당신에게 돈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바를 알게 된다. 여러분에게 진정 돈이란 무엇인가?